자, 6차 핵실험을 감행한 김정은의 거침없는 도발. 그 이유가요, 바로 김정은의 성격, 특히 폭주하는 성격에서 비롯됐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주하는 성격을 파악하면서 김정은의 지능지수가 언급이 됐습니다. 김정은의 IQ,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 결과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북한의 지도자, 전 세계의 골칫덩이, 김정은의 IQ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IQ를 수치로 추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산하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맡았던 고려대 남성욱 교수가 네. 어제 자유한국당과의 간담회에서 이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되니까 과연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네. 한 팀은 김정은의 인척이 있는 일본 오사카로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 고용이가 제일 교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사카에서 한 팀이 과연 김정은이 누군지 행적을 추적했고, 또 한 팀은 김정은이 유학을 했던 스위스 베른에서 또 김정은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면 김정은이 문답 과정에서 나눈 대화들을 수집합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 얼마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과연 김정은의 IQ는 얼마나 될까 해봤더니 나소배드랍니다. 네. 결론은. 나소배드요?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따라서 중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한다라는 게 어제 남성욱 교수의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라든지 시점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아서 네. 과연 국정원이 진짜 IQ를 수치로 갖고 있을까? 이런 의문은 들지만 상당한 다각적으로 자, 파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에 계셨던 김정봉 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뭐. IQ 중상 정도다. 글쎄요. 김정은의 IQ 몇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한 110? 글쎄요. 그렇게 120? 그 110에서 120 사이 정도 되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하는데, 그 양반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네.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예술적이나 네. 이런 섬세한 면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EQ가 발달이 돼 있군요. 김정은이도 마식령 스키장 설계를 할 때, 그 설계를 몇 번씩 바꾼 것도 자기가 직접 바꿨습니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문수 물놀이장이라고 네. 자기가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그 마레라고 해서 스위스 유명한 그 물놀이장이 있대요. 네. 그거를 보고 저 청양에다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설계도를 14번을 고쳤다는데 자기가 직접 고쳤답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섬세하고 이런 면이 발달되어 있는데 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했죠. 네. 학교 가기도 싫어했고. 네. 그러니까 공부머리는 좀 나쁜데 이런 뭐 좀 무슨 저 예술적인 측면 이런 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IQ, 뭐 머리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뭐 전혀 그 문제를 꺼낼 수도 없고. 아, 그렇겠군요. 그 논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무조건 이제 최고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뭐 EQ니 IQ가 얼마나 이런 말을 한 자체가 그 10대 원칙에 오고 나서 최고 존엄을 명예를 훼손하는 걸로 돼 있더니 살아남을 수 없다 보니까 네. 아야 그 얘기를 못 하죠. 그 네. 사람. 자, 이 김정은의 지능지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위스의 전문가들이 갔을 때 이 정보를 취합하면서 김정은의 한 일화를 들었는데 아, 성격 보통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때 놀랄만한 하나의 저희가 사실이 있었는데요. 15살경으로 추정되는데 평양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아마 한 살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전화를 저희가 좀 이제 들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김정은에게 얘기를 합니다. 담배를 좀 끊으라고. 이 김정은이 담배를 굉장히 이른 나이에 폈더라고요. 전화로 상소리를 해대는데 저희가 당시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구나. 1년에 걸친 그 면담 보고서 끝에 내린 결론이 앞으로 임금이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구나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한 살 연상의 여자친구가 당연히 애인의 건강을 걱정해서 담배 끊으라는데 상소리, 그러니까 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성격이 보통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좀 기질도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거기다 플러스 환경적 영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기질도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15살까지 살면서 누가 한테 싫은 소리 들어봤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선생님이 그랬겠어요. 뭐 주변에 측근들이 그랬겠어요. 누가 한테 싫은 소리 들은 적 없고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살았는데 15살에
주변에서 뭐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네. 저게 이제 아까 이제 남성욱 교수가 하셨던 마지막 얘기, 임금이 되면 정말 힘들어지겠구나인가요? 네. 그 얘기가 딱 맞네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도 김정은의 어떤 독주를 제어하거나 견제하거나 얘기해줄 주변에 아무런 어떤 그 측근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김정은이한테 좋은 얘기만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 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북핵의 문제가 점점 더 꼬여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에 각 주변국들은 김정은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하느라고 정보력을 총동원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분석이 나왔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요, 김정은을 당시에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김정일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려는 의욕이 강하다. 미국 전문가들은 김정은은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과대 망상증이 있고 아주 폭력지향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러시아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충동적이고 결정도 빨리 하는 편이며 김정일에 비해서, 아버지에 비해서 예측이 어려운 성격이다. 안찬일 소장님, 자, 네. 각 나라들의 분석, 지금에 하고 있는 김정은의 행태와 굉장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네. 김정은은 이제 정규적인 교육을 사실 받지 못했고 1996년에 이제 12살 때 그 스위스 베론으로 이제 유학을 떠나서 외국 네. 교육만 받고 돌아왔는데 뭐 일설에는 이제 2002년 3년 그 18세 그때 무슨 저 동부전선의 1군단에서 병사 생활을 잠깐 뭐 시켰다. 1년 동안 이런 설이 있지만 아직 100% 확인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뭐 조금 뭐 조직에 대해서 뭐 명령 위계 질서 교육을 받았을런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네. 또 뭐 어렸을 때도 뭐 우리 속담에 뭐 얼로 키운 자식 후레 자식이라고 네. 감히 누가 김정은에게 이렇게 뭐 해초를 들거나 네.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저렇게 폭군처럼 나타나는 어떤 테러나 뭐 네. 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분히 그의 성장 과정에서 이미 다 내재됐고 함께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은요, 친형인 김정철과 모두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 어머니죠, 고용이가 찾아가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같이 학교에 다녔던 우리나라 방송인이 한 명이 있죠. 그분의 이야기를 증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철의 생모는 많이 봤었어요. 고영희 씨랑 그 이모는 학교에 많이 나중을 왔었거든요. 뭐 흰 블라우스를 상당히 많이 입었고 제가 실제로 베를린 시내가 크지 않아가지고 쇼핑을 다니면서도 많이 마주쳤었는데 마주칠 때마다 흰 블라우스를 스타일별로 많이 사는 걸 목격을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도 유럽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많이 샀던 걸 많이 봤고,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라든지 바지를 자주 입었고, 검은색 안경, 선글라스를 많이 꼈어요. 선글라스에 가려져 있는 얼굴이었지만 중년 여성치고는 상당히 고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쇼핑을 얼마큼 많이 했냐면은 네. IL60이라고 김정일 전용기를 타고 나가서 네. 쇼핑을 한 2달 정도 합니다. 쇼핑을 2달 동안 한다. 그러니까 바로 안 들어가고 자기 이제 프랑스에 가서 치료도 좀 받아야 되기 아하. 때문에 뭐 파리나 런던까지 가서 비행기가 가서 이제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네. 그다음에 또 김정일이가 바로 전화를 해요. 네. 이거 살 때는 뭐 좀 사와라. 향수는 뭐 좀 사와라. 무슨 샴푸를 썼더니까 뭔 샴푸가 좋더라. 이런 전화까지 하고 하기 때문에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가득 채워서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의 지능지수, IQ가 얼마나 될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안찬일 소장님 그리고 김정봉 실장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며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 잡는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자, 왜 뜬금없이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를 보여드렸나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분명히 이 시베리아
철도 연결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직통열차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야기인데요.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시베리아 횡단철도 어떤 곳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무려 길이가 9,288km입니다. 와, 거의 10,000km에 달하는. 그렇죠, 10,000km. 네. 지구둘레의 4분의 1입니다. 아하. 서울과 부산 길이는 20배에 달하는 길인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러시아 대륙 횡단하는 게 횡단하는 데다가 네. 결국 이 열차를 통해서 유럽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문명권을 전체를 다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열차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은하철도 999와 연관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한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가요. 사실은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라면서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뉴스탑 좋은 프로입니다. 네. 처음 알았어요, 저는. 네.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 외교부에서 러시아 연방일기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네.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진짜 그걸 딴 거다. 실제로 20세기 초에 그런 열차가 있었대요. 네. 도쿄에서 출발해가지고 홋카이도 가서 거기서 배로 기차를 싣고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네. 쫙 시베리아 해서 모스크바 통해서 파리까지 가는 열차가 실제 있었다거든요. 네. 그 열차를 본따서 만든 만화라고 은하철도 999인데 이 주인공 메텔. 철이하고 예. 같이 다니는 여주인공이 메텔인데 이 메텔이라는 그렇죠. 이름도 러시아어로 눈보라 메젤이라는 말을 일본식으로 표현하면서 메텔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제정 러시아 시절 귀부인 옷과 이 여자 주인공 메텔의 옷과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예 그렇게 밝힌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 옷이 제정 러시아 귀부인 옷인지는 그것도 오늘 알았네요. 자, 그러면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큰 관심을 보인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뿐이 아니라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네. 1990년대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을 해서 러시아랑 손을 잡고 나서부터는 모두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겠지만 북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륙 끝에 붙어 있지만 대륙과 연결되지 않는 네. 섬처럼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해서 그래서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철도로 물류가 연결된다면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따라서 러시아를 만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계속 많은 대통령들이 빨리 철도를 연결하자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설령 북한 때문에 지금 북한 연결하지 못한다면 배를 통해서 철도를 싣고 그렇죠. 배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연결하는 이런 이제 구상까지 했었었는데요. 그 정도로 물류가 어떻게 보면 산업의 가장 이제 동맥이기 때문에 물류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한테 다시 한번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딱 하나 큰 걸림돌이 있죠. 북한입니다. 자, 북한의 입장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철수 소장님 어떻습니까? 북한은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네,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네. 지난해에도 러시아 철도 대표단이 북한에 가서 원산까지 쭉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러시아나 우리로서는 아주 다 소통을 하지만 북한이 그것을 이제 허락하지 못하고 근데 사실 북한도 좀 과감하게 네. 이 횡단 열차나 또는 이제 송유관 가스관 통과만 해줘도 연간 한 6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로서는 뭐 이 철도를 따라서 원산이나 이런 데서 쭉 올라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통일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함경도, 그 함경남도, 원산, 강원도 일대 어떻게 보면 이산 가족들이 그 열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고향 산천을 바라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서로 다 아주 윈윈할 수 있는데 네. 과연 북한 당국이 올해까지 이제 핵무기를 뭐 보유했다고 할 때 내년부터 약간의 그 개혁 개방의 문을 열면 가능할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불투명한 단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은하철도 999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